저는 그날 밤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2025년 10월 3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SNS에 올라온 단 한 줄의 글. 나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 전 세계가 얼어붙었습니다. 중국은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했고 북한은 비상성명을 발표했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에 빠진 나라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일본이었어요. 왜일까요? 일본은 미국과 70년 동맹국인데 왜 한국만 핵잠수함 승인을 받았을까요? 그 충격적인 이유를 오늘 제가 폭로합니다. 일본 최고위층 해군 제독이었던 제가 26년간 숨겨온 진실을요. 저는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38년간 복무한 사토 히로시입니다. 62세 전직 호위함대 사령관이죠. 제 계급장에는 별이 3개 달려 있었습니다. 일본 해군의 최고위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저는 NHK 긴급 생방송 스튜디오에서 일본 국민들에게 30년간 숨겨온 진실을 고백하려 합니다. 한국 해군이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얼마나 뒤처져 있는지, 그리고 왜 제가 26년 전 그날 밤 보고서를 쓰면서 눈물을 흘렸는지 말이죠.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는 충격적입니다. 여러분이 알던 한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상식을 완전히 뒤바꿀 겁니다. 일본이 왜 70년 동맹국이면서도 핵잠수함을 받지 못했는지, 그 치욕적인 이유까지요.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전 세계가 숨죽이며 지켜보는 한국의 진짜 이야기, 다음 편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도쿄 시부야의 NHK 방송국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손자 유우타가 아침에 전화를 했었죠. 할아버지, 뉴스 봤어요? 한국이 핵잠수함 만든대요. 근데 왜 우리 일본은 안 돼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15살 손자의 목소리에는 의문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아, 응, 그래, 유우타. 할아버지, 괜찮단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이 날이 올 거라는 걸. 26년 전부터 말이죠. 방송국 대기실에 도착했을 때 TV 화면에서는 한국거제도의 하나오션 조선소 생중계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장영실함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잠수함 진수식이었죠. 3,600톤. 화면 하단에 표시된 숫자를 보는 순간 제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600톤이나 더 큰 거예요. 한국은 또 우리를 속였구나. 아니, 우리가 또 과소평가한 거죠. 사토 제독님. 뒤에서 PD가 저를 불렀습니다. 5분 후 방송 시작합니다. 준비되셨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26년 만에 처음으로 말하는 진실이었으니까요. 방송이 시작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긴급히 프로그램을 변경했습니다. 진행자 다나카 씨의 목소리가 스튜디오에 울려 퍼졌어요. 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38년간 복무하신 사토 히로시 전 제독님과 함께 이 충격적인 소식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카메라가 저를 향했습니다. 붉은 불빛이 켜졌어요. 제독님, 이게 정확히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이 핵잠수함을 갖게 되는 건가요?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이미 준비를 끝냈다는 겁니다. 트럼프의 승인은 그저 마지막 퍼즐 조각일 뿐이에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26년 전에 봤습니다. 한국이 얼마나 무서운 나라인지 말이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날로 돌아갑니다. 1999년 7월 하와이 진주만. 저는 당시 42세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아사기리의 함장이었어요. 림팩, 세계 최대 규모의 해군 합동훈련에 참가하기 위해서였죠. 훈련 전날 밤 호텔 로비를 지나가는데 이상한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회의실에 불이 켜져 있었어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죠. 한국 해군 장교들이었습니다. 5명의 장교가 거대한 지도를 펼쳐놓고 뭔가를 열심히 논의하고 있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커피잔과 서류 더미가 가득했죠. 그중 한 명,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중령의 눈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갖겠습니까? 내일은 완벽해야 합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는 일본배만 보면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함께 뜨거운 자부심이 묻어 있었어요. 복도 저편에서는 일본 장교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호텔 바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죠. 저도 그쪽으로 가려다가 멈췄습니다. 왠지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다음날 아침 훈련이 시작됐습니다. 시나리오는 간단했어요. 한국의 장보고급 잠수함 한 척이 적군 역할을 맡고 우리 일본 함대 12척이 그걸 찾아내는 거였죠. 1200톤짜리 작은 디젤 잠수함 하나를 12척이 찾는다고요? 쉬운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틀렸어요. 5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그 잠수함을 찾지 못했어요. 최신 소나를 돌렸고 헬리콥터까지 띄웠습니다. 하지만 허공만 쳤죠. 저는 함교에 서서 바다를 노려봤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옆에 있던 부장이 땀을 흘리며 말했어요. 함장님, 이거 뭔가 이상합니다. 1200톤급 잠수함이 이렇게 조용할 수가 없는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함장님, 우현 500m. 레이더 담당이 소리쳤어요. 저는 급히 우현을 봤습니다. 그리고 얼어붙었죠. 거기 우리 구축함 바로 옆에 한국 잠수함이 부상하고 있었어요. 세일이 물 위로 솟아오르고 함체가 드러났습니다. 500m. 어뢰 사거리 아니에요. 실전이었다면 우리는 이미 침몰한 겁니다. 무전기에서 유창한 일본어가 들려왔습니다. 일본의 상자위대 아사기리함 훈련 감사했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저는 그 순간 다리에 힘이 풀리는 걸 느꼈어요. 부장은 창백한 얼굴로 저를 쳐다봤죠. 함장님, 우리가 진 겁니까? 그래, 완패야. 훈련이 끝나고 저녁 한국 해군 장교들이 우리 배를 방문했습니다. 예의상 악수를 나누기 위해서였죠. 그 중령이 제게 다가왔어요. 어젯밤 회의실에서 봤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사토 함장님, 훈련에서 좋은 경험 하셨습니까?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조용하게? 중령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는 제 손을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함장님, 저희 아버지 세대는 일본 배만 보면 무서워하셨어요. 그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6.25 때 부산 피난민이셨거든요. 일본 배들이 구해주긴 했지만 그 후로도 50년 동안 우리는 가난했어요. 일본은 항상 우리보다 앞서 있었죠. 하지만 오늘 제가 증명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요. 아니, 우리가 더 잘할 수도 있다는 것을요. 그는 90도로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어요. 왜인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긴급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 해군은 배고픈 호랑이입니다. 일본은 배부른 고양이입니다. 이대로 가면 10년 안에 우리는 따라잡힐 것입니다. 아니, 이미 따라잡혔을지도 모릅니다. 도쿄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사토 함장은 과장이 심하군. 한국이 우리를 따라잡는다고 50년은 걸릴 걸세. 그냥 운이 좋았던 거야.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일본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요. 스튜디오로 돌아왔습니다. 제동님, 그게 26년 전 이야기입니까? 다나카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어요. 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으로 책상을 두드렸습니다. 2010년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거든요. 그때는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2010년 3월 26일 천안함 사건이 터졌습니다. 저는 당시 도쿄에서 뉴스를 봤어요. 한국 해군 초계함이 북한 어뢰에 맞아 침몰했다는 소식이었죠. 46명의 젊은 장병이 차디찬 서해 바다에 잠겼습니다. 일본 언론은 그저 북한의 도발로만 보도했어요.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제 가슴이 먹먹해졌거든요. 저 46명의 젊은이들. 누군가의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버지였을 텐데. 한 달 후 저는 NATO 교류 프로그램으로 한국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진해 해군 기지였죠. 기지 입구에 천안함 추모비가 세워져 있었어요. 46개의 이름이 새겨진 검은 화강암 비석이었습니다. 그 앞에 한 노인이 무릎을 꿇고 있었어요. 우리 철수야. 엄마가 왔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할머니였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비석을 쓰다듬으며 통곡하고 계셨죠. 내가 나라 지킨다고. 해군 단다고 했을 때 엄마가 말렸어야 했는데
그랬어야 했는데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옆에 있던 한국 해군 대령이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분은 이병철 상사의 어머니십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오세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토 제동님, 우리 국민들이 변했습니다.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예전엔 왜 군대에 돈을 쓰냐, 복지에 쓰라고 했어요. 하지만 천안함 이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들 잃은 어머니들이 국회 앞에 나가서 서명운동을 했어요. 무슨 서명입니까? 강한 해군을 만들어 달라는 서명이었습니다. 다시는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죽지 않게 해달라. 제대로 된 무기를 주고 제대로 된 배를 만들어 달라고요. 대령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제동님, 우리는 슬픔을 힘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이었거든요. 전쟁도 그렇게 이겨냈고 가난도 그렇게 극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또 보고서를 썼습니다. 한국은 아픔을 잊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 아픔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일본은 평화에 너무 익숙해져서 위기의식을 잃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역시 도쿄의 반응은 차가웠죠.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8년 후 2018년 저는 하나오션 거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장보고 III급 잠수함 건조 현장을 견학하기 위해서였죠. 거대한 건조독에 3,000톤급 잠수함이 누워 있었어요. 일본의 소류급과 맞먹는 크기였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이거 전부 한국 기술입니까? 네, 제동님. 설계부터 건조까지 100% 우리 기술입니다. 안내를 맡은 하나오션 엔지니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30대 중반의 젊은 엔지니어였죠. 놀랍습니다. 독일 기술 없이도 이제는 우리가 독일을 가르치는 수준입니다. 작년에 독일 기술자들이 우리 공장에 연수 왔었어요. 그때 한 노인이 다가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용접공이었어요. 거친 손에 화상 자국이 가득했죠. 제동님, 제가 이 청년 아버지입니다. 노인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아, 그러십니까?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군요. 과찬이십니다. 저는 배운 게 없어요. 중학교도 못 나왔죠. 노인의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였습니다. 40년 전 저는 일본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나가사키였어요. 네, 그때 일본 기술자들한테 많이 배웠어요. 욕도 많이 먹었지만 참았습니다. 배워야 했으니까요. 한국으로 돌아가면 이 기술로 먹고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노인이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이 자식이 서울대 갈 수 있었던 건 제가 나가사키에서 번 돈 덕분입니다. 손에 화상 입고 허리 다치면서 벌었죠. 그래도 행복했어요. 아들이 저보다 나은 삶을 살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버지, 젊은 엔지니어의 눈이 붉어졌어요. 아들아, 우리가 이제 일본보다 잘 만드냐?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젠 우리가 세계 최고예요. 독일도 인정했고 프랑스도 인정했어요. 작년에 인도네시아가 우리 잠수함 3척 샀어요. 노인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래, 이 애비가 평생 바란 게 그거였어. 우리 아들이 일본 사람들한테 잘 만든다는 소리 듣는 거. 이제 이 애비는 눈 감아도 여한이 없구나. 저는 그 순간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일본에서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기술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힘든 일 하지 말고 대학 가라, 사무실에서 일해라고 하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아버지는 고통을 견디면서 아들에게 꿈을 물려줬습니다. 스튜디오에서 다나카 씨가 물었습니다. 제동님, 그럼 한국이 이렇게 빨리 성장한 비결이 뭡니까? 저는 깊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대를 잇는 꿈입니다. 네, 할아버지는 가난했지만 아버지를 학교에 보냈어요. 아버지는 손이 부서지게 일하면서 아들을 대학에 보냈죠. 아들은 세계 최고 기술을 배워서 손자에게 자부심을 물려줬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우리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에서 이겼다는 자부심만 물려줬어요. 아버지 세대는 경제 성장의 과실만 누렸죠. 우리 세대는 평화에 취해서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손자들에게 물려줄 게 없어요. 하지만 일본도 기술 강국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멈춰 있어요. 30년 전 기술로 만족하고 있죠. 한국은 매일 진화하는데 우리는 과거의 영광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스튜디오 문이 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40대로 보이는 남자가 황급히 들어왔어요. 해상자위대 정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계급장을 보니 3등 해좌 대령급이었죠. 저는 하야시 3등 해좌입니다. 현역 잠수함 함장입니다. 함장님, 지금 생방송 중인데. 다나카 씨가 당황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들어보죠. 현장의 목소리가 중요하니까요. 하야시 함장이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사토 제동님 말씀이 전부 사실입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습니다. 3년 전 저는 한일 합동훈련에서 한국 도산 안창호함을 상대했습니다. 우리 최신의 소류급으로요. 결과가 완패했습니다. 5일간 단 한 번도 포착하지 못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3초 동안 레이더에 잡혔다가 사라졌습니다. 그게 전부예요. 하야시 함장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마지막 날 한국 잠수함이 우리 바로 밑에서 부상했습니다. 소나 사각지대였어요. 실전이었다면 전멸이었겠군요. 제가 대신 말했습니다. 네. 그날 밤 제 부하들이 제게 물었어요. 함장님, 우리가 뭘 잘못한 겁니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잘못이 아니에요. 우리 장비가 뒤떨어진 겁니다. 하야시 함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우리 장비로는 안 됩니다. 한국 잠수함은 너무 조용해요. 마치 유령 같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기술이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어요. 배터리요? 다나카 씨가 물었습니다. 네. 한국에는 삼성과 LG가 있잖아요. 세계 1위 전기차 배터리 회사들이요. 그 기술이 잠수함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우리 일본도 파나소닉이 있지만 민간 기술을 군사용으로 전환하는 속도가 한국보다 10년은 느려요. 전화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자들의 반응이었죠. PD가 한 통의 전화를 연결했습니다. 여보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나이 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70대쯤으로 들렸습니다. 저는 전직 해상자위대입니다. 30년 전 퇴역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사토 제동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는 26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니, 30년 동안 안 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이 지금 해상자위대에 있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 한국이 핵잠수함 만든대요.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왜 우리는 미국 허락만 기다리고 있어요? 라고. 노인이 흐느꼈습니다. 저는 아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세대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너무 안일했다고 말해야 할까요? 스튜디오가 숙연해졌습니다. 그때 PD가 급히 메모를 건넸어요. 제동님, 지금 한국에서 국제전화가 왔습니다. 연결할까요? 한국에서요? 네. 80대 노인분이라고 하시는데 일본어를 하신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또박또박한 일본어가 들려왔어요. 약간 경상도 사투리가 섞인 일본어였습니다. 나는 한국 부산에 사는 김영수라고 하오. 네, 김 선생님. 말씀하세요. 나는 올해 83세요. 1950년 전쟁 때 부산 피난민이었소. 노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때 일본 배가 우리를 실어 날랐소. 부산항에서 거제도까지. 목숨을 구해줬지. 고마웠소. 지금도 고맙게 생각하오. 하지만 그 후로 60년. 우리는 가난했소. 일본은 우리보다 항상 잘 살았지. 텔레비전도 먼저 나오고 자동차도 먼저 나오고 다 일본이 먼저였소. 김 노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 아들은 공장에서 일했소. 손에 기름 묻혀가며. 그래도 손자는 대학 보냈소. 서울대, 조선공학과. 가문의 영광이었소. 대단하십니다. 그 손자가 해군에 갔소. 잠수함 탄다고 하더구만. 처음엔 걱정했소. 천안함 생각나서. 우리 손자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김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그 손자가 전화했소. 할아버지,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만든대요. 세계에서 7번째래요. 미국, 러시아, 중국 다음이에요. 그러더구만. 나는 전화 끊고 울었소.
83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자랑스러웠소이다. 우리 손자가, 우리 나라가. 김노인이 목이 메었습니다. 사토 제독 양반, 당신네 일본이 우릴 못 믿었소. 50년 동안 무시했지. 한국은 영원히 안 될 거야 라고 했소. 하지만 우리는 해냈소. 우리 손자들은 이제 떳떳하오. 세계 어디 내놔도 떳떳하단 말이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스튜디오가 완전히 침묵에 빠졌어요. 다나카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카메라맨도 코를 훌쩍였죠. 하야시 함장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19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핵잠수함을 만들려고 했다는 거 아십니까? 처음 듣는데요. 미국이 막았어요. 일본도 동조했죠. 한국이 너무 강해지면 안 된다. 동아시아 균형이 깨진다고요. 저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1987년 독일 킬에 기술자들을 보냈습니다. 수백 명이에요. 해군 장교들과 조선소 엔지니어들이요. 그들은 유보트 공장에서 하루 14시간씩 일하며 기술을 배웠죠. 그게 38년 전. 네, 38년입니다. 그 기술자들이 돌아와서 장보고급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기술자들이 가르친 제자들이 214급을 만들었죠. 또 그 제자들이 도산한창호급을 독자 설계했고요. 이번에 진수한 장영실함은 그 기술의 집대성입니다. 저는 손가락을 펼쳤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스승이 제자에게 38년 동안 꿈을 이어온 겁니다.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고요. 일본은, 우리는 미국 우산 아래서 편안했죠. 아무도 배고프지 않았고 아무도 절박하지 않았어요. 한국 기술자들이 독일에서 땀 흘릴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경제 성장 즐기고 있었죠.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한국의 할아버지들은 손자에게 우리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뤄라고 했습니다. 일본의 할아버지들은 우리는 손자에게 뭘 물려줬습니까? 빚뿐입니다. 기술도 없고 꿈도 없는 나라를 물려주고 있어요. 스튜디오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제동님, 시청자 반응이 폭발적입니다. PD가 외쳤어요. SNS 실시간 트렌드 1위부터 10위까지 전부 이 방송입니다. 시청자가 300만 명을 넘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적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그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스승입니다. 30년 넘게 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가난해도, 전쟁을 겪어도, 무시당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제동님, 이제 와서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핵잠수함은 늦었습니다. 한국이 10년 앞서 있어요. 하지만 포기하면 안 돼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우리 손자 세대에게 뭔가를 물려줘야 합니다. 할아버지는 포기했지만 너는 해라가 아니라 할아버지도 노력했고 이제 내 차례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해요. 다나카 씨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해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뒤처졌는지 정확히 알려야 해요. 둘째, 한국처럼 30년, 5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자존심 버리고 배워야 해요. 한국에서 배울 건 배우고 협력할 건 협력하는 겁니다. 방송이 끝나고 다음 날 아침,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주일 한국 대사관에서 온 전화였어요. 사토 제동님, 저는 한국해군 무관 김대령입니다. 대사관으로 방문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1시간 후 저는 대사관에 있었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김대령이 악수를 청했어요. 제동님, 어제 방송 잘 봤습니다. 한국에서도 난리입니다. 과찬이십니다. 아닙니다. 용기 있는 발언이었어요. 일본 내에서 반발도 있을 텐데. 김대령이 커피를 따라주며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일제시대 때 징용 가셨대요. 일본 탄광에서 정말 힘들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그건 역사예요. 할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일본 사람들이 나쁜 건 아니었다. 시대가 그랬을 뿐이다. 이제는 함께 가야 한다라고요. 김 대령이 미소 지었습니다. 제 아버지는 1980년대에 일본에서 기술을 배웠어요. 도요타 공장에서요. 그때 배운 걸로 한국에 돌아와서 자동차 부품 회사 차렸죠. 저는 그 돈으로 해군사관학교 갔고요. 훌륭하신 가족이십니다. 제동님,
이제 우리 함께 갑시다. 김 대령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이 강해진 건 일본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중국을 함께 막아야 하니까요. 북한도 견제해야 하고요. 우리 혼자서는 힘들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감입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함께 만들어야죠. 한국의 핵잠수함은 일본에게 위협이 아니라 동맹입니다. 그날 저녁 손자 유우타가 집에 왔습니다. 할아버지, 방송 봤어요. 학교에서 난리 났어요. 그래? 친구들이 다 얘기하던데요. 할아버지가 한국 칭찬했다고. 어떤 애들은 너희 할아버지 매국노 아니냐고 하던데. 넌 어떻게 생각하니? 저는 할아버지가 맞다고 생각해요. 한국 애들 정말 열심히 공부하거든요. 우리보다 훨씬. 저는 손자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유우타, 할아버지한테 꿈이 생겼어. 뭔데요? 너희 세대가 다시 일어서는 거야. 한국 젊은이들처럼 말이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할아버지가 도와줄게. 우리 함께 노력하자. 한국이 38년 걸려서 이뤘으면 우리도 30년 계획을 세우는 거야. 손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돼. 한국은 38년 동안 꿈을 이어왔습니다. 할아버지에서 아버지로, 아버지에서 아들로, 아들에서 손자로. 가난과 전쟁의 아픔을 딛고 일어섰죠. 세계가 무시해도, 미국이 막아도, 일본이 비웃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일본 차례입니다. 우리도 손자들에게 꿈을 물려줘야 해요. 할아버지 세대는 포기했다가 아니라 할아버지 세대도 노력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국이 세계 7번째 핵잠수함 보유국이 되는 것. 그건 일본에게 위협이 아니라 자극입니다. 우리를 깨우는 알람이에요. 이제 우리도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감동적이셨나요? 한국의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가 38년 동안 이어온 꿈의 이야기였습니다. 가난한 피난민에서 세계 7위 해군 강국이 되기까지의 눈물 나는 여정이었죠.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도 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방산기술이 세계를 놀라게 한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폴란드가 왜 독일 무기 대신 한국 무기를 샀는지 그 충격적인 이유를 공개합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만세를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대한민국을 더욱 강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으신 분들, 허리 건강은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허리를 먼저 챙겨야 해요. 크로스 메디컬 1등급 허리보호되는 시니어 분들의 허리를 편안하게 지켜드립니다. 병원 가기 전에 먼저 허리 건강부터 챙기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설명란을 확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